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 도시락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끝에 이렇게 조용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어딘가에서 정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도시 위로 작은 행복과 따뜻한 바람이 닿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비 오는 밤의 편의점 뒷문에서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우입니다. 저는 23살이었던 그때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정말 조용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죠. 야간 알바생 입장에서는 많은 손님이 오는 것도 힘들지만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몰라 심심한 것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한두 문장씩 작성하는 식으로요. 당시 저는 정말 절망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매일매일 같은 패턴의 거절 메일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분을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몇십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제 삶은 정말 팍팍했어요. 월세 5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이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낮에는 면접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휴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 수진도 저와 함께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은 와 버렸습니다. 정말로 굵은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우산 없이 나갔다가는 흠뻑 젖을 정도의 폭우였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편의점 뒷문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쥐 같은 동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뒷문 근처의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분이 보였거든요. 초라한 모습의 노인분이셨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누런색으로 변해버린 코트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으신 옷인 것 같았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분은 추위 때문인지 계속 떨고 계셨습니다. 손가락까지 파래질 정도로요.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야 할까?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색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편의점 점장이 나온 거였죠. 아마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을 말이에요. 점장이 그 노인분을 보자마자 정말 큰 목소리로 소리를 더러운 노인네 또 질렀습니다. 왔네. 더러운 노인네 또 저리 왔네. 가요. 저리 가요. 손님들 떨어져요. 손님들 떨어져요. 그 목소리는 정말 차갑고 무서웠어요. 마치 누군가를 혐오하는 듯한 그런 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저렇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할까?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그 노인분이 한 짓이 뭐기에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는 걸까? 점장의 말투는 마치 그 노인분이 쓰레기를 치우듯이 대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노인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추위도 있겠지만 점장의 큰 목소리에 놀라신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골목 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겨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제 외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 혹시 어딘가에서 저렇게 누군가에게 쫓겨나고 계신 건 아닐까? 혹시 외할아버지도 비를 맞으며 이런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분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점장의 경고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무언가를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마음이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이 노인분의 모습이 외할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점장의 눈을 피해서 말이에요. 뒷문이 닫혀가기 전에 빠르게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냉장고를 봤어요. 그 안에는 그날 밤에 폐기될 예정이던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새 도시락이었는데 팔리지 않은 상품이었죠. 분명 저 밤이 지나면 폐기 처리될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노인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골목 끝으로 가서 살짝 부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작고 조심스럽게 낮췄어요. 혹시 모르니까 노인분이 더 놀라실까 봐서였거든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불렀다가는 정말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그 노인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어준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혹은 또 누군가에게 쫓겨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오랜만이었나 봐요. 노인분은 덜덜 떠는 손으로 제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 손이 얼마나 오래 비를 맞았을까요? 저는 그 차갑고 떨리는 손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철렁했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내셨을까?
이 추운 밤을 어떻게 버티고 계신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비와 섞여 이제 뭐가 눈물이고 뭐가 빗물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인분이 울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인분의 입가에는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소가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그 순간 노인분은 미소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뭔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요. 다른 직원들도 다 들을 정도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창백해졌을 겁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민우 어제 뭐 한 거야? 그 노인한테 음식을 준다고? 손님들 떨어진다는 걸 모르나? 점장의 목소리는 정말 화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변명을 해봤어요. 점장님, 그냥 버려질 도시락이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점장은 저를 보며 정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잘라버린다. 알았어? 경고다. 경고. 그 말이 정말 무거웠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거든요. 제게는 이 일자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만약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수진과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노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업무를 할 때도, 집에 가는 길에도,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말이에요. 그분의 차가운 손이, 그분의 미소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맞는 걸 한 걸까? 아니면 나가서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일자리를 잃을 텐데, 그럼 내가 그 노인분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거야.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다면 과연 제 양심이 편했을까? 그 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텐데. 당시 저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떨어진 회사가 30군데가 넘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갈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학력이 부족하네요. 지원 조건을 맞춰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월세도 50만 원이 빠듯했고 최소한의 급여로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친구 수진과의 미래도 정말 불투명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노인분에게 도시락을 건넸던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의 차가운 손이, 그분의 눈물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이 추운 날씨, 비 오는 밤들을 어떻게 버티고 계실까? 매일 밤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 분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더 큰 병에 걸리진 않으셨을까? 혹시 어디서 쓰러지진 않으셨을까? 일주일 뒤 저는 편의점 옆 길가에서
다시 그 노인분을 봤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옷차림으로 쭈그려 있었어요. 한 주일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 추운 날씨, 비 오는 밤들을 말이에요.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한 주일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다른 마음이었어요. 점장의 협박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 노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외면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만약 내가 두려움 때문에 외면한다면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도시락을 계산했어요. 최소한의 급여 중에서 제가 먹을 양을 조금 덜어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따뜻한 도시락을 사서 노인분을 편의점 안으로 모셨어요. 편의점 안의 구석 의자에 노인분을 앉혀드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드시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노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노인분은 밥을 드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망설임 같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물어봐 준 것이 오랜만이었나 봐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이 동네에 깨어났어.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쯤 깨어나셨어요? 여러 달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시간이 흐르는 게 뭔지 모를 정도야. 노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셨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 이 편의점 앞만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단 말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이 뭔가 중요한 곳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이 노인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은 정말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날 찾고 있기는 할까요? 아마 아무도 안 찾겠죠. 이런 거지 같은 상태의 사람을 누가 찾아주겠어요. 가족도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나도 그들을 찾을 생각이 없고.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말에 담긴 절망이 정말 커서였어요. 저 노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내셨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수진은 저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가족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거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수진의 말은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원하던 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이 노인분의 정체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모든 걸 찾아봤어요. 행방불명된 노인, 가족을 찾는 기사, 실종 신고. 수진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민우야, 이거 봐.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명예회장 이태석, 3년 전 치매 증상 보이다가 행방불명. 가족들이 찾아다니는 중.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사진 있어? 얼굴이 나온 사진?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달라면 어쩌지? 수진이 신문을 확대하더니 제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얼굴. 그건 바로 편의점 뒷문에서 도시락을 드시던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이야. 편의점 앞에 계시던 그분.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확실해? 민우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사람이 한성그룹 창업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이 얼굴, 이 눈매. 틀림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대기업 회장이 어떻게 편의점 뒷문에서. 우린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죠. 이태석 명예회장은 한성그룹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신 뒤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전국에 수소문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연락해야 돼. 가족들한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만약 저희가 틀렸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괜히 가족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 그분은 지금도 비 맞으면서 편의점 앞을 헤매고 계실 거야. 가족들도 매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우리가 연결해 줘야 해. 수진 말이 맞았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한성그룹 본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줬죠. 전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한성그룹입니다. 비서실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성그룹 명예회장님 이태석 회장님, 그분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비서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장난 전화신가요?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희가 그분을 봤을 수도 있어요. 서울 외곽 편의점 앞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됩니다. 명예회장님 관련해서 그동안 허위 제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그분 왼쪽 손등에 화상 흉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시고 말끝마다 그게 말이야 라는 말버릇이 있으시고. 비서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지금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죠?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대표이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몇 초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후하고 권위 있는 남자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저는 한성그룹 대표이사 이정현입니다. 방금 전화하신 분이죠? 제 아버지를 봤다고요? 이정현.
신문에서 봤던 이름입니다. 이태석 회장의 아들 현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노인분의 특징, 말투,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계속 편의점 앞으로 돌아오신다는 것까지. 이정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분 거기 계십니까?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오실 것 같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시거든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그 편의점 앞에 있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려온 아버지의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와 수지는 일찍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점장님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요. 오후 5시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노인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5시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노인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초라한 옷차림에 찢어진 코트를 입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다가가자 노인분이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아, 젊은이들. 또 봐서 반갑니다. 저희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노인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 앞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저 멀리서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정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분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노인분께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점장이 뛰쳐나왔습니다. 야, 또 왔네. 노숙자 또 왔어. 저리 가라고. 여기 앞에 앉지 말라니까. 노인분이 움찔하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이정현 회장이 노인분보다 먼저 점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정말 차갑게 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손님이세요? 저희 가게 앞에 저런 노숙자들이 자꾸 와서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제가 정리 좀. 회장이 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분을? 그게. 손님은 무슨 관계시길래. 회장은 더 이상 점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노인분께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노인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분은 멍하니 회장을 올려다봤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시죠? 노인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입이 벌어졌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연아. 너 정연이냐? 우리 정연이. 내 아버지. 접니다. 아들 정연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요. 노인분, 아니 이태석 명예회장도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집이 어딘지, 너희가 어딘지. 편의점 앞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지켜봤고
점장은 새하얀 얼굴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전화 한 통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재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정현 회장이 아버지를 푸축해 일으키며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태석 명예회장이 저희를 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이 청년이야. 이 친구가 나한테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 이 친구 아니었으면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시선이 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점장은 벌벌 떨고 있었죠.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가게 점장입니까? 점장이 더듬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죠? 저는 몰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여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노숙자든 뭐든 사람을 저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다시 아버지를 푸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파트 8 변화의 시작 마이너스 약 6분. 차가 떠나기 전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꼭 찾아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떠났죠. 그날 밤 점장은 저희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사에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태석 명예회장이 3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죠. 언론에서는 기적의 재회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점장은 본사 결정으로 즉시 해임됐습니다. 노인을 함부로 대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현 회장이었습니다. 민우 씨,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와 수지는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죠. 회장이 들어오셨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게 해주셔서.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민우 씨, 지금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한성그룹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저한테요? 네. 학벌이나 스펙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씨는 제 아버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군데 넘게 떨어지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기업 회장이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민우 씨가 원하신다면요.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성그룹 신입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봉도 복지도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수진도 저와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이태석 명예회장님은 최고의 요양병원에서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가끔 의식이 또렷한 날이면 저를 찾으셨죠. 어느 날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 명예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그날 밤, 비 오던 날, 내가 준 그 도시락, 그게 내 인생을 살렸어.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건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잖아.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는 회사에서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결혼도 했죠.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식 때 이정현 회장님과 이태석 명예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죠. 민우군, 수진양, 축하합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식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만약 그날 밤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도시락을 건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취업준비생으로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태석 명예회장님은 아직도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고 계셨겠죠.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냥 작은 친절 하나를, 폐기할 도시락 하나를 건넸을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나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날 새벽 편의점 뒷문에서 건넸던 도시락 하나. 그건 그냥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와 보니 제 인생을 되돌려준 가장 큰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받은 것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풍경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불빛 하나 켜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올랐던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람과 당신의 마음 위로 잔잔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또 한 편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